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시즌 5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요,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쫙 좀 조감을 해드렸죠. 그리고 2회부터 지난 시간 다 4회까지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자 이런 취지로 지피지기 북한과 미국, 중국 순으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음 시간까지 지금 사실상 군비 경쟁에 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남과 북의 이 전력 증강 사업도 이른바 자유적 국방력 강화, 요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우리 정 대표님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군비라던가 이런 쪽에 굉장히 해박하고 이런 지식,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인데 오늘은요, 정 대표님, 제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전력 증강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궁금증, 요거를 좀 여쭤보는 이런 좀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네네. 자, 하나씩 보겠는데, 먼저, 지난 9월에 여러 가지 남북이 일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독자 개발했다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했다는 SLBM,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하는데 성공했고, 그렇죠, 네. 이거를 전력화를 하면은 뭐 3,000톤급 잠수함, 3,600톤급, 또 4,000톤급 이상, 이런 중형 잠수함, 여기에 이제 탑재가 될 거고, 당연히 잠수함들도 뭐 건조를 할 거다. 네.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KF-21, 우리 주력 전투기죠. 여기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이 항공기 분리시험도 성공했고, 또 초음속 순항 미사일,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같은 미사일 전력 개발,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성공했던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 결과, 이것도 잘 됐고 문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네. 우리 군 자랑스럽다. 뭐 네. 이제 좀 우리 북한이 계속 저러는데 좀 국방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북한 역시 9월 11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리고 15일에는 우리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렇게 부르는 탄도미사일을 쐈고, 그리고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그리고 30일에는 북한에서 이제 반항공이라고 부르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쐈고요. 그리고 10월 19일에는 미니 SLBM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9월과 10월까지 보면 남북이 조금 걱정이 좀 개인적으로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 뭐 평화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남북한 사이에 이렇게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뭐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또 9.19 평양 공동선언, 그러니까 이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정상회담 차원에서 처음으로 당겼던 것이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네. 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군비 통제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도 좀 담겼었는데, 뭐 그것이 일부 내용이 좀 이행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상 최악의 군비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남과 북 모두. 네. 그러니까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가 불과 3년 전인데, 2019년 하반기부터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사이의 군비 경쟁도 치열하지만 대한민국 육해 공군 사이의 군비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구나. 각 군에. 네네. 그거를 이제 그 좀 김정환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9월 15일 그때 잠수함에선 SLBM이 시험 발사가 그렇죠. 됐고, 네. 또 보라매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죠. 거기선 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그리고 또 육군 쪽에선 뭐 명칭이 현무포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제 초대형 탄두를 네. 장착할 수 있는 또 탄도미사일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육군, 공군, 해군 다 이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능력을 과시를 한 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 대표님은 좀 걱정스럽다, 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인도 계속 지금 9월에만 들어도 뭐 1월에도 쐈고 2월에도 쐈던데, 네. 9월에 보면 북한도 만만치 않게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일단 비핵화 협상이 실패가 됐고 이것이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이후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 예. 또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도 전쟁 억제력, 핵 억제력의 강화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핵화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고 북한이 핵 능력을 또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군비 증강, 전력 증강이 불가피하다.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계속 좀 풀어가고. 네. 자, 우리 군의 이제 전력 증강 사업 요거 조금 전해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사실은 5년 단위로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하죠. 네. 9월 2일이었던가요? 2022년부터 26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예산이 좀 많긴 합니다. 5년 동안 315조 2천억 원의 국방비가 소요된다.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 그리고 뭐 이미 공군의 이 F-35 전투기는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지금 실전 배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각 군의 이런 경쟁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군 쪽에서는 좀 경항공모함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거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북한도 북한이고 거기에다가 중국을 보자. 지금 사실 보면요. 중국이 항공모함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폭격기, 또 전투기,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뭐 핵,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과학 수준이 미국이 놀랄 정도로 얼마 전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7월과 8월 두 차례 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 당국들이 굉장히 놀랐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놀란 척 하는 거죠. 네. 뭐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좀 엄살이 좀 심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뭐 달의 뒷면에 또 네, 보내기도 네, 하고 네, 화성 탐사도 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중국이 독자적인 GPS도 하고 있고. 네. 이거 보면 중국이 설령 우리 대한민국을 뭐 무력으로 공격은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맞설 필요가 중국이 있다. 뭘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력을 직접 행사는 안 해도 네. 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이 원하는 걸 우리한테 압박을 한다든지 네. 뭐 우리가 이미 흔히 말하는 구한말 네. 국군이 너무 떨어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네. 뭐 일본 또 청나라 엄청난 침입을 받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무대가 되기도 했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좀 더 멀리 올라가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거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거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적지 않거든요. 유비무환 정신 필요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좀 유비무환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김정환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그 출범 이후로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아마 문재인 정부 내년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쓰는 국방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쓴 국방비의 한 80%에서 90% 가까이 될 겁니다. 예,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어마어마한 찾아봤는데 국방비를 지금 네,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간 대략 한 250조 정도의 국방비가 네. 들어간 거로 보이고 이명박 박근혜 9년간 309조.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저희가 표를 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흥미로운 게 또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봤을 때 국방비 증가율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높다. 뭐 이런 통계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다시 좀 이야기를 돌아가서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나름의 이 전력 증강 이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비 증강, 뭐 저도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중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게 곧 우리를 향한 위협이다. 라고 단정하는 건 대단히 신중해져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추구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대만 문제가 있고 그 대만 문제는 양안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미국과의 그렇죠. 관계도 있고 또 미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최근에 미일 동맹 또 오커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국, 호주까지 포함한 예. 3자 새로운 안보 동맹 또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인 위협이다. 그러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위협이다. 그래서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해서 계속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안보 전략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환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뭐 임윤회란, 또 병자호란, 부한말 이때가 주는 교훈이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외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경제력에 비해서 그러면 OECD 평균의 2배 정도 달하는 그러니까 그 GDP 대비 한 2배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을 하고 있죠. 이웃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는 3배.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지금까지도 써왔던 겁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도에 세계 12위로 평가받던 군사력이 작년과 올해는 6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핵은 뺀 겁니다. 그건 알고 있죠. 재래식 전력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이제 군비 증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오늘과 직접적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전쟁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남북한 사이의 전쟁이거나 혹은 북미 사이의 전쟁이 이제 우리가 거기 연루되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만 같은 지역에서 미국과 중돌이 무력축돌이 발생해서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여기 또 주한미군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또 차출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우리가 휘말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미중 전쟁에 우리가 연루될 위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응?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물론 중국이 대놓고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거나 대한민국을 뭐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하려고 딱 대한민국만 콕 찍어서 군비 증강하는 건 분명히 아니겠지만, 뭐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대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 덩치가 큰 나라가 군사력까지 강해지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사드 보복 받아봐서 알지만 경제 보복 하나라도 그렇게 휘청였는데 막 그 무시무시한 군사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압박을 한다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버틸 건데 이건 약간의 그러니까 좀 불안감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그때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죠. 사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도 보복을 가할 거다. 그래서 사드 배치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했었죠. 또 거꾸로 이제 중국 쪽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강조합니다. 왜 사드 배치와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무고한 한국 그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건 굉장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보복을 마땅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중국 쪽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때 사드를 많이 거론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 중국의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쏙 빠지고 그 사드 배치 이후로 있어 왔던 중국의 보복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과연 균형적인 이해인가? 우리 그 이제 김정은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지피지기의 태도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것이 이제 북한이 됐던 뭐 주변 국가들이든 더 넓혀서 이제 글로벌 차원의 외교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지피지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미 그 경제력은 세계 9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 7위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드 파워는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 하드 파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 파워를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때로는 하드 파워보다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건가?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그 같이 논리도 고민해볼 있을 필요가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국제사회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약육강식, 어떻게 보면은 좀 거칠게 말하면 무법천지, 뭐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정말 대표적인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유엔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어떤 그 강제력도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뭐 이른바 초강대국, 뭐 강대국들의 입김에 휘말리는데 거기에 막 놀아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물론 이제 정 대표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화적이라던가 한 나라의 어떤 매력이라던가 이런 소프트파워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나를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으면 결국은 군사력도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 군사력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연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SLBM 발사한다. 네. 예? 또 얼마 전에 이제 누리호 뭐 막판에 좀 뭐 약간의 실패가 있었다고 46초. 얘기합니다만, 예. 예,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죠. 때로는 이제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북한이 또 뭐 이런 북촌 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그러면 일부 언론들은 그걸 또 게임 체인저라고 불러요. 그렇죠. 또 북한이 미니 SLBM을 발사하는 그걸 또 게임 체인저로 불러요. 또 막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막 조장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문학적인 국방부를 투표해서 우리가 보통 재래식 군사력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 재래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재래식은 좀 낡고 약한, 그죠? 이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도입하는 건 최첨단 무기들, 그죠? 예. 재래식이랑 표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입도 하고 자체 개발도 하고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엄청난 수준의 이제 군사력을 증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좀 더 지나치다. 도가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예.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정한 수준의 아까 제가 이제 육해공군 사이에 군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표적인 중복 사업이에요. 예? 예. 우리가 뭐 가정에 차를 구비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뭐 그냥 뭐 이렇게 일반 연료를 사용하는 차도 있는데, 뭐 하이브리드가 나오니까 또 하이브리드 사고, 전기차가 나오니까 전기차도 사고, 뭐 SUV도 따로 사겠다 또 그러고. SUV 사고. 예? 그렇게 차를 이제 가질 필요는 사들이면 없다. 그 가정 경제가 버텨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구성원들한테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여야 되고 아이들이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차 사는데 돈을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직설적으로 이 원고에 없는 질문. 네. 우리가 SLBM을 지금 자체 개발해서 세계에서 7번째로 지금 잠수함도 만들어서 탑재하려고 하는데, 정 대표님의 그 판단으로는 그거는 어떤 과유불급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필요한 건가요? SLBM의 용도는 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7번째인데 비핵 국가 중엔 처음이에요. 물론 뭐 북한도 있긴 있는데 지금 사실 그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북한보다 앞서했다고 보는 네, 거죠. 네. 이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건 네. 우리가 7번째니까. 그러니까 비핵 국가에서는 처음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면은 SLBM의 본래 취지는 그죠? 예. 그러니까 핵무기가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땅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혹은 이제 그 전투기나 공중에서, 폭격기 떨어뜨리는 네.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상대방의 공격에 취약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닷속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심해에서 있다면 그렇죠. 하니까, 예. 이제 그것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게 이른바 2차 공격 능력이에요. 2차 공격 능력을 갖고 있어야 적대국이 공격을 해서 1차 공격 능력이 파괴돼도 우리가 보복할 수 있다. 보복 능력이 있다는 네. 걸 보여줌으로써 적을 억제할 수 있다. 그 취지에서 나온 게 이제 SLBM인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비핵 국가인 대한민국이 SLBM이 필요한 거냐? 굳이 필요하냐? 네. 왜냐면 땅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량은 공개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지금 미사일 그 개수가 7,000개가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요?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이제 뭐 이게 기밀상에다 갖고 국방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국방부 스스로도 미사일 제가 알만한 사람이 아직 아닌가 네. 본데. 미사일의 네. 종류와 수량은 북한을 앞다고 있다는 걸 국방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2년 전 얘기입니다. 경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항공모함이 영어로 뭡니까? 캐리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잖아요. 예, 예? 전투기 같은 걸 배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예. 과거에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이제 뭐 원거리를 이제 그러니까, 공격하러 갈 때. 예. 예. 그러니까 그 대형 함정에 전투기를 실고 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뭡니까?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500km, 6km 정도 했다면 지금은
전투 반경이 뭐 F-35 이런 건 뭐 2,000km, 3,000km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도 또 장거리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그 보람의 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그것도 정확한 지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500에서 1000km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500에서 1000km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한반도 자체가 항공모함이에요. 예? 예. 지도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기도 그렇잖아요. 해요. 우리가 뭐 북한 또 주변국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때 전투기의 작전 반경 또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의 사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획기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항공모함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변국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른바 우리 한반도는 4강대국에 둘러싸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있지만 일본도 지금 굉장히 무기, 그 전력 증강에 열을 많이 쏟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경항공모함 이미 갖고 있고 또 굉장히 대형 그 수송 선박도 지금 갖고 있고 뭐 F-35도 일본도 갖고 있고 그렇게 보면 중국만이 아니라 그리고 북한은 물론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정 대표님 말씀 맞긴 한데 북한만 볼 게 아니고 중국이랑 일본도 보고 러시아까지 보면 그리고 요 1, 2년 사이에 보면 이 러시아라던가 중국이 이 동해를 가로질러서 합동훈련도 하고 러시아의 군함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결국은 경항공모함에 잠수함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이제 월선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잦아졌다가 요즘 좀 네. 잠잠해졌어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군사 외교를 통해서 항의도 하고 양쪽에서 이제 협의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좀 횟수가 좀 잦아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예를 들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에 예? 이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건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의 일환이고 이건 자신들의 전략적 균형,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기지를 겨냥하는 대상으로 하는 그 정찰 활동, 초계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벌어진 측면들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그걸 이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경항모 같은 경우에 경항모가 그 자체가 공격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어 능력도 굉장히 취하해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러면 뭐 전단을 구축함도 꾸려고 사야 된다. 뭐 네? 또 이지스함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러니까 계속 그러겠죠. 전단을 꾸려고 다닌단 예, 말이에요. 예. 전단을 꾸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만큼 방어에 취약한 거예요. 그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 대항공모함 무기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항공모함 아마 그 경항모 뭐 톤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강 한 3조에서 5조 정도 들어갈 거예요. 대만 만드는 네, 데. 예. 예. 탑재되는 뭐 F-35B 이런 것들 막 따지면 한 10조 원에서 12조 막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예. 항공모함만 그 이제 전단까지 하면 뭐 이제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네. 작전 군사적인 실효성은 굉장히 의무시되고 또 방어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게 과연 가성비가 뛰어난 거냐?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그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우리 일반 국민의 마음에서 지금 이제 우리 정 대표한테 이렇게 저렇게 반론성을 하는 거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근데 지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좀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정말 그 가성비 어쩔 건데,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성비는 떨어져도 가심비는 좋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 그게 안심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일본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일본이 드리냐면 경항모를 2년 전부터 진수해서 좀 뭐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그걸 하고 나서 우리 안보가 튼튼해졌다. 또 안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본인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이런 데서 미중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은 자동방으로 연루될 수 있는 건데 예. 그런 우려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방비 증가율을 보면은요. 노무현 정부 때 8.76, 이명박 5.32, 박근혜 3.98.
문재인 정부 6.5입니다. 그리고 요 국방비 증가율은 이제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고, 요거 빼고 방위력 개선비라고 해서 정말 순수하게 전력 증강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증가율이 노무현 7.06, 이명박 5.86, 박근혜 4.65,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무려 7.38%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정 대표님, 그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국방비와 방위력 개선비를 증가를 하는데,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동의를 하니까, 정부가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물론,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국방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주변이라던가 북한을 생각하면 국민들도 심정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어도 동의를 하니까 이렇게 방위력 개선비 7.38% 올리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려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해 달라, 이런 요구에 부응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반대인지, 반대인지, 저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뜻이죠? 만약에 지금 김정환 기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국방비 증액률을 박근혜 정부하고 비슷한 예를 들면 한 4% 정도로 매년 정도 4% 정도로 했다. 네.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왜 우리가 국방비를 조금 쓰느냐. 뭐라고 했을 수 있죠.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른바 진보 정부라서 안보에 신경 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러니까, 지적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이제 안보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거죠. 안보적 판단하고 정치적 판단은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방비가 줄어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1999년 그렇죠. 국방비가 IMF 사태 터졌을 그러니까 때. 1998년 연말에 책정한 국방비가 99년 국방비가 전년도보다 0.3%가 줄어들었습니다. 0.3%는 별로 안 줄어든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무기를 어디서 사왔었습니까? 미국이죠. 예, 원화 주고 샀겠습니까? 달러죠.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렇죠. 700원, 800원 나온 게 2,000원 가까이 뛰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국방비 감소율은 그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어떤 정부였습니까? 평생을 색깔론, 안보공세에 시달렸는데, 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IMF라고 하는 이제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민생위기, 외환위기, 이 부분도 있었지만, 위기니까. 그때 많은 언론들, 또 전문가들이, 지금 국민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데, 나라가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돛 하나 빼진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방비를 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라.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때에 비해 지금 국방비가 4배 이상 뛰었어요. 금액으로 보면. 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IMF 때 못지않게 혹은 더 어렵다고 하소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그죠? 더 그렇죠. 예. 예. 근데 국방비는 4배로 뛰었는데, 국방비를 좀 조절해가지고, 돛 하나 빼진 우리 민생을 구하자는 목소리는 그때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됩니다. 4분의 1도 안 돼요. 과연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4배로 투자하면서 더군다나 이 코로나 민생위기까지 외면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군비를 투자해야 될 안보적인 위협이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진 건가? 거기서 이제 판단이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니 하여간 북한이 핵을 지금 핵무기를 한 수십 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 하고 미국 대륙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4형, 15형 거기다가 괴물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화성 17형에 뭐 얼마 전에 극초음속에 뭐 이런 거 만든다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한의 미사일 종류와 우리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우리가 있어요. 분명히 전력상으로 앞서는데 그런 부분은 공개가 안 되니까 일반 국민들은 불안을 뭐 갖는다. 전투기 전력, 공중 전력, 해군 전력 이미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가 남쪽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해도 북한은 모릅니다. 탐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C4I, 북한은 사실상 안대를 쓰고 있는 상황을 한다면 한국 혹은 한미연합군은 고성능 많은 거 북한은 실시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에서 맨날 뭐 우리는 없고 북한만 있는 것만 맨날 부각시켜요. 그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 보여줄 때마다 게임 체인저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 언론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관련한 그런 정보와 어떤 분석을 좀 제대로 못 해준다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군을 포함한 정부도 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 안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예, 제가 국방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우리 불쌍한 우리 사병들 그 봉급 인상하느라고 네. 국방비가 늘어난 건데 그거 갖고 왜 많이 실망이냐? 많이 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또 정부에서 가장 많이 그 홍보하는 게 네. 사병 급여 인상이에요. 네.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 김정환 기자께서 소개한 거 보세요. 실질적으로 국방비 증액률을 증가를 주도한 게 뭡니까? 방위력 개선비예요. 무기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예산이 그 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지금 게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게 많아요. 네, 높긴 네, 해요. 네. 근데 이런 국방비 얘기는 잘안 하는 거예요. 증가율은 6.5, 방위력 개선비는 7.38.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제가 표로 만든 거는요. 그냥 제가 쓴 게 아니고 지난달 2일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18번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이 숫자들이 나오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은요. 그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라는 건 가짜 정치 프레임이다. 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방위력 개선비를 크게 올린 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9월 15일 SLBM도 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정국식 대표님은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일반 국민들이 사실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사실 생업에 쫓기고 관심이 많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뭐 쐈다. 언론에서도 막 조금 호들갑이랄까 안보 불안을 조금 부추기기도 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럼 뭘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대신해서 우리 정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 포함해서 이제 진보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뭐 대표적인 보수 정부인데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 개선비가 이렇게 진보 정부가 더 높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높다. 이 방위력 개선비를 보면 요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특전사 출신이고 대선 후보 때부터 진보 정권도 국방에 강해져야 된다. 네. 예, 그런 강력한 국방력. 그래서 그때 대선 후보 때 공약 중에 하나가 GDP 대비 2.4% 정도 수준의 국방비를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 아마 그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가장 잘 지켜진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아마 내년쯤 되면 2.9%에 육박할. 지난해가 2.7%였고. 네. 그러니까 올해 한 2.8% 되고 내년 되면 2.9%좀 육박하겠죠.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도 강조한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 사실 그 군에 있는 분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항모 이런 거는 또 한국형 아이언돔.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거의 얘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위력 개선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미사일 방어 체제예요. 그렇죠. 예, 미사일 방어 체제. 이거 돈 엄청나게 들어가. 북한이 있는데. 자꾸 전술 미사일 쏴대니까. 근데 그것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MD는 가장 대표적인 논쟁거리였어요. 그렇죠. 그죠? 예. 대표적인 논쟁거리였어요. 근데 어느덧 논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예, 기정사실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미사일 방어체제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실효성은 더 이상 따지지 않는 분위기. 예? 뭐 재정 건전성 유일하게 국방비는 예외예요. 예? 예. 홍남기 부총리가 그 부분은 사실 뭐 태클 걸었다는 얘기가 없죠, 사실은.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정부 쪽 사람들 만나봐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비는 못 걷는다.
예? 자, 아니, 그런데 근데 여기서 보면 예. 우리가 그 이제 국방부를 군조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국방부는 행정 조직입니다. 아. 그죠? 국방부는 군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군을 통제하라고 있는 게 그렇죠. 국방부예요. 예, 그게 예, 예. 민주주의 국가의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도 언젠가는 그리고 가능한 빨리 민간인 출신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죠. 네. 근데 뭐 지금은 뭐 오전까지 사성 장군 옷 입다가 오후에 옷 벗고 이제 국방장관 취임하는 게 여전히 이 정부에서 그렇죠. 예. 대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뭐 군축을 하자, 무장해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적당히 하자는 겁니다. 적당히. 전력 증강을. 예, 적당히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무기체계, 첨단 무기체계를 사들이면 보통 그 무기체계 수명이 20년에서 30년쯤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뭐 중간에 또 뭐 보수도 하고 그렇죠. 개선도 예, 하니까. 운영유지, 예, 운영유지. 예. 이제 우리가 뭐 차를 사도 보통 네. 1, 20년 쓰면서 계속 운영유지하면 유지비 들면서 들어가면서 뭐 요즘에 사용하잖아요. 차 한 대 1, 20년 쓰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차는. 아무튼 네. 예, 아무튼 예. 그건 뭐 이제 가정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반적인 우리 그 군 또 정부의 분위기는 이미 산업 무기를 잘 유지 보수해서 쓸 생각보다는 금방 실증을 내요. 계속 첨단 무기 중독증처럼 계속 이 무기 저 무기 새로운 무기를 사는데 급급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기존 무기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비싼 무기일수록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비싼 차를 사면 당연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예,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정확히 우리가 목록할 수 없을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수백 종류가 넘어요. 그거는 이제 군이 안보에 정말로 필요한 거를 정밀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뭐 군에서는 뭐 조금 이제 좋다고 하니까 이런 그러니까 게 조금 더 대통령이 필요하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신봉하고 이제 그런 걸 원하고 있고. 자, 근데 그 지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좀 소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 뭐 많은 분들이 또 적지 않은 분들 나이가 조금 있으면 기억하실 텐데 대표적인 구호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이에요. 네. 자주국방. 특히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겠다 그러고 일부러 빼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이제 그게 미국한테 들켜서 좌절됐고 그렇지만 자주국방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 생각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아니 전시작전권 그거야말로 자주국방의 정말 하나의 표상인데 전시작전권 회수하고 자주국방 위해서는 그 정도 우리가 전력증강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 증액의 최대 명분은 전작권 환수를 그렇죠. 위한 거였죠. 네. 환수가 안 됐어요. 네. 그죠? 예, 뭐 그것도 뭐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그건 길어지는데 너무 아무튼 길고 예. 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대통령은 정말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다만 코로나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 이런 게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한미연합 코로나는 군사연수.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요. 자, 그 박근혜 정부 때 한미 간에 합의한 그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 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이 주도할 것. 이거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검증하기로 한 네. 거죠. 예, 여기 있어요. 또 하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초기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할 것. 이거는 이제 이른바 삼축 체계로 불리는 뭐 삼축 체계를 뭐 킬체인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다, 그다음에 대량 응집 보복이다 이런 어떤 공격 능력으로 이제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더 황당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건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국 대통령이 어찌되었든 뭐 전직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가 여러 차례 걸려 한미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계속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단계적 건축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2018년 연말에 책정한 2019년도 국방 예산이 무려 10년 만에 8.2%가 늘어나요. 예? 8.2%가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정부 스스로 비핵화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얘기할 때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10년 만에 최대치의 국방비를 늘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핵심은 방위력 개선비에 맞춰져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우리나라의 국방력 건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미국 대통령이 안 한다던 그 연합훈련 계속하고 뭡니까? 또 단계적 군축 합의에 위배되게 대규모 천문학적인 국방을 들여서 군비지원 계속하면 북한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북한이 움직이는 방식은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핵과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비핵, 이른바 그 재래식 군사력은 2017년도에 세계 18위로 평가됐는데 올해는 28위까지 떨어졌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핵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가장 국방비를 끌어올렸을 때가 2018년 연말에 결정한 건데 그때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늘렸고 전력 증강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김정은이 최근 얘기하는 게 군사력 균형이잖아요. 균형을 맞추려면 북한도 이것저것 해야 된다. 북한이 잘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정 대표 참 순진하네.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대로 믿어? 북한이 아까도 본인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그 비핵화 약속은 해도 그거 핵 포기하겠어? 우리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또 반론 반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비핵화 문제 가지고 다음에 한번 방송에 모셔주시면 불러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국방비를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도 문제였지만 지난번 그 10월 1일 날 국군에 날 때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까? 육해공 합동 상륙작전 훈련이 있었어요. 예? 그게 어떤 개념하에서 나온 거냐면 2018년도에 이른바 국방개혁 2.0의 핵심적인 요체가 뭐였냐면 나중에 송영무 장관도 책을 통해서 밝혔지만 국방개혁 2.0의 핵심적인 요체는 유사시에 육해공군을 동시에 북한에 특히 평양에 침투시켜서 평양을 점령하고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나겠다는 거였어요. 예? 사실상 무력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국방개혁 2.0의 요체였는데 그게 언제 제거가 됐냐면 2019년 1월 달에 대통령이 그걸 제거합니다. 정부 스스로 그 전에 남북 정상에 만나서 합의한 게 뭐였죠? 부전의 맹세였어요. 불가침을 서로 대통령 정상들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국방부에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국방개혁 2.0이라는 걸 유사시에 속전속결로 평양을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그런 형태로 육해공군의 이제 상륙작전 능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10월 1일 날 국군할 때 그걸 또 연습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참관을 하고. 이게 과연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선의가 있고 어디에 진정성이 있는지 저조차도 헷갈리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가 모든 옛날식의 비유겠지만 아니 모든 정부의 기구가 다 문관처럼 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무관은 무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 협상을 통해서 남북한의 이제 화해 협력 더 나가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동시에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방력 건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를 강화해야겠죠. 그죠? 예. 보통 이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져요. 네. 그죠? 예. 대북 정책은 대북 정책이고 국방 정책은 국방 정책이다. 사실은 DJ도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 정책을 DJ도 추진한 건데. 말씀 꺼내면은 이제 그 제가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네. 대북 정책은 대북 정책이고 국방 정책은 국방 그렇죠. 정책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그죠? 예, 예. 자, 그렇지만 단언컨대 한반도 문제의 3분의 2는 군사 문제입니다. 3분의 2 이상은 군사 문제예요. 북한한테 핵을 내려놓는 거 1차적으로 보면 군사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정전협정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군사 정전협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동시에 동맹을 강화하고 천문학적인 국방부를 투입해서 군비 증강을 나서면 북한도 마찬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북 정책의 당면한 거죠. 최대 목표는 뭡니까? 비핵화란 말이에요. 비핵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맹을 강화하고 군비를 이런 식으로 막 늘리면서 북한한테 핵을 내려놓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가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적당히 하자는 겁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저희도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그러면 정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러면은 적당히 수준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시에 평양에 침투해서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대표적으로 불필요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예? 예. 북한을 상대로 해서 북한의 수도를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그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탄 전쟁을 경험하면서 최대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렇게 고전을 연치 못했는데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얘기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일 방어 체제. 이건 가령 그겁니다. 1972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ABM 조약을 체결해서 사실상 MD를 안 하기로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서로 이제 공격력,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방패를 갖게 되면 위기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비 경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하지 말자.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MD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예.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MD예요. 예. 뭐 MD라고 그리고 딱 그렇게 네. 항목 잡은 건 아니지만 MD와 관여된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중복 투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진짜 어느 정도의 전력인지 공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거겠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략적인 수량 예, 이런 것들은 좀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세계에서 뭐 결코 뭐 뒤지지 않는 군사 강국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이룩한 강력한 국방력이 다음 정부에서 이게 전략적 부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산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한 만큼 이제 이 군사력을 적절하게 운영 유지하되, 그죠? 예, 국방비를 좀 조절해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어려운 경제 좀 살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게 뭡니까? 기후 문제잖아요. 기후 문제. 기후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런 데에 좀 대책 쓰고. 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북한과도 좀 다시 지금 중단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군비 절제 예. 이걸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합수다. 오늘 5시즌 5번째 시간 뭐 이전까지 했던 어느 그 회보다 조금 치열한 아마 제가 그리고 출연자 나온 분을 조금 가장 본의 아니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조금 귀찮게 하고 괴롭힌 이런 시간이었지만 또 상대적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내가 동의를 하건 안 하건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엔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분을 또 모시려고 합니다. 전력 증강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요런 분 모셔서 그거가 진짜 맞는 논리냐? 요거를 또 오늘처럼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통일합수다 5시즌 뒤어 4시즌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으로 올린 분량에서 오늘 참 이야기를 많이 나왔는데 더보기를 통해서 각각의 이 소주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공유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